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반더베이크가 아약스에서 전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맨유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반더베이크는 3시즌 전이었던 2017-2018 시즌의 역할과 2시즌 전이었던 2018-2019 시즌, 그리고 지난 2019-2020 시즌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7-2018 시즌 아약스는 리그 17라운드까지는 마르셀 카이저 감독이, 리그 19라운드부터는 테나흐 감독이 팀을 이끌었는데요. 두 감독 모두 반더베이크와 지에흐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4-3-3 전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더베이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중원 싸움에 참여하고 동시에 공격 상황이 되면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더베이크가 수준 높은 활동량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를 활발하게 오가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점은 공격 상황에서 반더베이크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데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반더베이크는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중원에서 빠르게 최전방 지역으로 전진하는데, 이때 상대 수비 조직에 발생하는 공간을 찾아서 침투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반더베이크의 공격적인 능력을 확인한 테나흐 감독은 2018-2019 시즌에 반더베이크를 4-2-3-1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반더베이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실험적인 전략이었는데요. 반더베이크가 기술적인 능력이 훌륭하고 특히 공간으로 침투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만, 공격 전형의 중심에서 템포를 조절하거나 동료 선수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데는 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재미있는 부분은 테나흐 감독이 반더베이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때 측면 공격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한 타디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타디치는 최전방에서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최전방 지역을 비워두고 중원으로 내려가거나 지에크와 자리를 바꾸면서 측면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약스의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반더베이크가 아니라 타디치나 지에크였습니다. 반면에 반더베이크의 역할은 타디치가 비워둔 최전방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역할 분담으로 발생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타디치를 따라서 움직일 때 반더베이크가 공간을 찾아서 침투하거나, 반대로 상대 수비수가 반더베이크를 따라가면 타디치나 지에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반더베이크의 침투 능력을 공격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반더베이크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아약스의 수비 전술에 있어서도 반더베이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은 아약스의 경기 스타일에 굉장히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약스는 기본적으로 공수 간격을 굉장히 좁게 만들고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선수들을 밀집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강인한 체력과 빠른 기동력입니다. 선수 간격이 좁은 만큼 경기장 반대편에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약스는 상대가 반대편 공간으로 볼을 보낼 수 없도록 선수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상대팀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공간으로 볼이 전개되었다면 모든 선수가 빠르게 반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약스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전체적인 전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이 움직여야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이 좌우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볼이 어떤 측면에 위치하든 공격형 미드필더는 언제나 압박에 참여해줘야 하는 선수고,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동시에 내려앉았을 때도 수비에 가담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아약스가 압박하는 장면을 보면 아약스의 거의 모든 압박 장면에서 반더베이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부터는 더용이 이적한 이후로 반더베이크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더용 대신 수비 라인 앞에서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고, 역삼각형 형태의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활발하게 오가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에 집중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반더베이크는 최근 몇 시즌 동안 공수양면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은 역시나 폭넓은 활동 반경과 침투 능력을 활용해서 공격 상황에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매 시즌 공격 포인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아약스가 반더베이크의 공격적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반더베이크도 공격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더베이크가 맨유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생각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더베이크는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미드필더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맨유가 어떤 전형을 사용하든 중원에서 다양한 역할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처럼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반더베이크 이 세 선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솔샤르 감독은 지난 시즌 4-2-3-1이나 4-3-1-2 혹은 3-5-2처럼 다양한 전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가장 자주 사용했던 4-2-3-1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포그바는 좀 더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했는데요. 이때 맨유는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포그바가 수비라인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전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맡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좋은 패스를 공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싶다면 포그바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가 함께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마티치나 맥토미니가 후방에서 확실하게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때 반더베이크가 이 자리에 출전한다고 생각하면 반더베이크는 충분히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반더베이크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더베이크가 마티치나 맥토미니보다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반더베이크를 수비적으로 기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인데요. 따라서 3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할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반더베이크를 모두 기용하지 않고 반더베이크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 자리에 번갈아 가면서 출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선수를 모두 기용하고 싶다면 중원에 4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전형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요. 이때 맨유는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반더베이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포그바는 좀 더 낮은 위치에서 후방 빌드업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솔샤르 감독이 포그바를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역할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만큼 이러한 전형은 포그바에게 지난 시즌과 동일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반더베이크의 공격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맨유가 반더베이크를 영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중원에서 공격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포그바가 공간을 찾아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보다 아무래도 공격 작업의 중심이 되어주면서 패스를 보내주는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원에 배치된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빈도가 적다는 것이 아쉬웠는데요. 특히 프레드나 맥토미니, 마타, 링가드, 페레이라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를 제외한 미드필더들이 직접적으로 득점에 기여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라서 미드필더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지난 시즌 맨유의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더베이크는 아약스에서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 만큼 반더베이크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의 정확한 패스가 반더베이크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수비수들이 반더베이크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는 동안 공격수들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포그바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가 추가된다는 것은 맨유가 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맨유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반더베이크를 영입한 것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로 이적한 이후에 23경기에서 22경기를 뛰었고 포그바 또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맨유가 치른 14경기에서 모두 나왔는데요. 중원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의 공격적인 능력을 대신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시즌 막판에는 두 선수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많아지고 동시에 맨유의 경기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유럽 대항전을 포함해서 한 시즌 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맨유 입장에서는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대신 뛰어줄 수 있는 반더베이크의 영입이 전체적인 시즌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반더베이크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맨유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플레이를 보여줄지 살펴봤는데요.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반더베이크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가가 이번 시즌 맨유의 가장 중요한 전술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빅클럽들이 영입을 노렸던 반더베이크가 맨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프리미어리그의 개막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